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5장. 붉은 점액질. 어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 그리로 향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천천히 빛이 커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나는 내 몸을 기억해냈다. 다리와 몸통, 팔과 머리. 아, 그래 내 머리. 거기가 아픈 거로구나. 쓰러졌던 모양이다. 소리가 들렸다. 나를 공격한 남자는 어디로 간 거지? 왜 저래? 엄마, 쟤 죽어요. 누가 구급차 불렀어요. 나는 그곳에 누운 채 내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이 좀 조용해지기를 바라며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사람들 틈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지만 좀 비켜주세요. 전 의사입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무언가가 내 머리 밑에 놓였다. 흰빛이 옅어지더니 어떤 남자의 얼굴로 변했다. 예, 괜찮니? 아. 내가 도와줄 테니 앉아볼래? 남자가 내 팔을 부드럽게 잡고 내가 벽에 기대앉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떠났다. 시야가 맑아지자 나를 돕느라 몸을 굽힌 남자가 보였다. 아빠 나이와 비슷해 보였는데 머리가 하였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은 옅은 푸른색이었다. 한 손에 검은색 등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흰색 린넨 정장을 입었고 조끼 주머니에 은색 시계줄이 달려 있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괜찮니? 남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을 뿐인거려. 내가 인상을 찡그리며 거짓말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오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이 마르고 모래가 든 것처럼 까끌거렸다. 날 공격했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내가 물었다. 지금은 의사 일을 하지 않아. 젊었을 때 소르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아, 파리에서요. 내가 다소 어눌하게 말했다. 머리에 안개가 꽉 찬 것 같았다. 남자가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일어나 볼까? 남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자에게 향수 냄새가 났지만 이번에는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었다. 남자의 모습이 지나치게 품위 있고 옷차림도 근사해 보여서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 앞에서 찢어진 치마와 지저분한 머리를 한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서 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정말 괜찮니? 남자가 또 물었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천만에. 날씨가 너무 덥구나. 너 시원한 걸 좀 마셔야겠어. 남자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의사의 명령이야. 남자가 웃으며 머리를 한번 까딱이더니 등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짚으며 걸어갔다. 남자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래된 친구가 방문했다 떠난 것처럼 아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감정이 오래 머무르진 않았다. 멍한 상태로 길을 건너 가장 가까이 있는 소요암스 퍼브라는 맥주집에 들어갔다.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바텐더가 나를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안은 시원하고 어두웠다. 런던에서는 아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맥주집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절박했다. 왕립지리 학회 밖에서 나를 공격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죄송하지만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린 애들 손님은 안 받아. 바텐더가 말했다. 면허법 의무 규정 3조에 따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서는 고객이 요청 시 무료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바에 앉아있던 남자는 껄껄 웃었지만 바텐더는 나를 더 심하게 노려보았다. 고객이 요청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 아, 스탠. 애한테 마실 물 좀 줘. 스툴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했다. 밖이 가마솥처럼 뜨거워.
바텐더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뭘 사먹는 경우에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땅콩 한 봉지 살게요. 내가 끼어들었다. 바텐더가 몸을 굽혀 땅콩을 꺼내고는 내 쪽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 잔 하나를 들어 음료와 물이 나오는 분사구에 대고 노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노즐을 흔들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물 한 방울만 똑 떨어졌다. 제길, 너 병에 든 걸로 먹어야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돈을 건넸다. 너무 피곤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힘도 없었다. 나는 도로에서 반사되는 눈부신 태양의 눈을 깜빡이며 맥주집에서 나왔다. 도로가 너무 뜨거워서 탈을 녹는 냄새가 났다. 공기가 탁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스비가 없었다. 집에 다 와가니 조금만 참으라고 나를 스스로 다독였다. 이제 아빠한테 들키지 않고 하이드파크만 통과하면 됐다. 켄싱턴 로드에 있는 연립주택들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대기는 자동차 매연으로 탁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공원 맞은편에는 관광버스들이 여느 때처럼 에어컨 바람이 계속 나오게 하려고 엔진을 공회전하고 있었다. 켄싱턴의 제규어와 벤틀리를 도맡아 세차하는 소피 세차장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직원과 소리 높여 언쟁하고 있었다. 뭔 소리야? 세차를 안 해준다니? 그럴 거면 간판은 뭐 하러 달아놨어? 몇 주 동안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도 하이드파크는 초목이 무성했고 잔디는 선명한 초록색이었으며 화단에는 싱싱한 꽃이 만발했다. 그러나 이따금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만 보일 뿐 런던 중심부의 여름 날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조사에 집중하느라 뭔가를 놓친 걸까? 다들 실내에서 중요한 스포츠 경기라도 보는 걸까? 아이스크림 트럭이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고 음악을 끈 채 내 옆을 지나갔다. 정신을 차리고 뇌를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두 단어만이 경고등처럼 번쩍번쩍 떠올랐다. 너무 조용하다. 잔디를 가로질러 관리인 숙소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한 사람은 오버롤 작업복을 입은 아빠였다. 큰 오토바이 옆에 선 사람은 바이커들이 즐겨 입는 검은색 가죽옷 차림이었다. 헬멧을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뛰기 시작했다. 왕립지리 학회에서 나를 끌고 간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고아원에 가야 하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할 거야. 안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빠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연결고리 같은 게 있다. 고아원에 가야 하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할 거야. 안 그래?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손을 들어 공원 정문을 가리켰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 뒤로 갔다. 오늘 아침 교수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오토바이 같았다. 고아원에 가야 하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할 거야. 안 그래? 남자가 오토바이에 풀쩍 올라타 시동을 걸더니 뒷바퀴로 마른 땅에 흙덩이를 뿌리며 요란하게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아빠가 남자의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빠, 괜찮아요? 다짜고짜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며 소리쳤다. 응, 괜찮아. 그런데 애거사, 너 대체 여기서 뭐하니? 저 남자가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뒷걸음질해서 아빠의 얼굴을 보았다. 해코지라니? 당연히 그런 일은 없지. 저 사람이 공원에서 뻔뻔하게 오토바이를 타려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하던 중이었어. 봐, 잔디에 고랑을 내놨잖아. 그건 그렇고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너 오늘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갔다며. 교장 선생님은 탈출했다라고 표현하시더구나. 성가시게 생겼군. 침을 꿀꺽 삼켰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빠를 피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걸 잊었다. 아, 네, 그건. 내가 말했다. 아빠가 전에도 내게 일장 연설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이번이 가장 심하고 길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한복판에서 꾸지람을 듣는 일은 최악이었다. 아빠는 방에 가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내 뺨은 불에 댄 것처럼 활활 달아올랐다. 나는 지치고 비참한 기분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의 마지막 말이 너무 아팠다. 애거사, 넌 탐정이 아니야. 13살 먹은 학생일 뿐이라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학교도 못 다니게 돼. 아빠의 말에 화가 났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진짜 탐정도 아닌데 학생의 본분을 잊고 오늘 성적 이상의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아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건 수사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올리버가 가냘프게 울며 내 다리 사이를 팔자로 돌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가방을 통로에 던지고 곧장 주방 찬장으로 가서 올리버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자 냄새가 상당히 고약한 여미 캣 덕앤드하트 캔을 꺼냈다. 올리버는 나와 그릇 사이로 달려오며 반음 높은 목소리로 울었다. 나는 너무 깊이 한숨을 쉬지 않으려 애쓰며 젤리처럼 조리된 고기를 그릇에 넣어 주었다. 올리버가 신나게 몇 입 먹더니 더는 먹지 않고 다시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목말라. 나도. 빈 물그릇을 집어들고 싱크대로 가지고 갔다. 올리버가 또 내 다리 사이를 맴돌았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고는 꽉 막혀 칙칙하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물이 아닌 이상한 액체가 수도꼭지에서 줄줄 흘러나왔다.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끈적끈적하고 벌건 물질이 싱크대에 가득했다. 질척거리는 액체는 핏빛이었고 죽처럼 뻑뻑했다. 싱크대는 마치 핏덩이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액체는 너무 뻑뻑해서 배수구로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기포를 토해냈다. 순식간에 아주 고약한 가스 냄새가 주방에 가득 찼다. 학교에서 도망치기 위해 들어간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썩은 냄새와 비슷했다. 아니, 그보다 더 지독했다. 정신을 차린 뒤 얼른 싱크대로 돌아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끈끈한 물질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랍에서 포크를 꺼내 찔러보았다. 아까부터 물을 달라 보채던 올리버가 불쾌한 냄새를 맡고는 출입구 쪽으로 멀리 도망쳤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싱크대에 몸을 굽힌 채 포크로 빨간색 물질을 저어 보았다. 표면의 기포가 너무 두꺼워서 찔러도 터지지 않았다. 갑자기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목이 조여왔다. 주방은 연기로 가득했다. 얼른 창문을 열고 발버둥치는 올리버를 안아 올려 뒤뜰에 데리고 나갔다. 올리버를 바닥에 내려놓자 곧바로 잔디를 가로질러 뒤쪽 담장 너머로 뛰어갔다. 이상한 침묵이 런던을 담요처럼 뒤덮고 있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빙빙 돌았고 사이렌이 울렸다. 나도 모르게 오싹 소름이 끼쳤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잠시 뒤 다시 주방에 들어갔다. 눈이 타는 것 같던 고통은 가셨고 연기도 옅어졌지만 냄새는 여전했다.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은 대부분 배수구로 빨려 내려갔고 나머지는 뜰에 있는 통에 받아 둔 빗물로 씻어냈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서쪽 끝 트위커넘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틀거나 변기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표 다우닝 스트리트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지만 총리 측근의 전언에 따르면 별표 코브라가 소집되었다고. 별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곳으로 영국 총리와 정부를 가리킴. 별표 캐버니트 오피스 브리핑 룸즈, 영국 정부의 비상대책회의실. 뉴스 화면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주민들이 집에서 빨간 물질을 담은 양동이를 들고 나와 배수구에 쏟아붓고 있었으며 군 책임자가 양수장 근처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고는 어쩐지 약간 낯익어 보이는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광대뼈가 높고 옅은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남자였다.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빠가 앞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아빠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잔뜩 묻은 낚시용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눈이 벌겠다. 아빠? 괜찮아요? 서펜타인 호수에. 난데없이 저런 게 보글거리고. 아, 맙서사. 내가 서둘러 아빠를 도우려 했다. 안 돼. 뭔지 모르지만 이게 타고 있어. 신문 좀 가져와. 아빠, 울어요? 이것 때문이야. 눈이 따끔거려서. 얼른 신문 찾아줘. 서둘러 며칠 지난 타임스를 가져와서 아빠가 집을 통과해 뒤뜰로 갈 수 있게 바닥에 넉넉히 폈다. 아빠가 긴 장화를 벗으며 집안을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빠가 욕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자 나는 다시 TV 모니터로 관심을 돌렸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인터뷰하는 장면과 사람들이 도시 아래 미로 같은 터널로 내려가는 장면이 보였다. 점액질은 런던 한쪽에서 시작해 반대편으로 퍼지며
모든 집과 공장과 병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숨막히는 붉은 점액질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 듯했다. 런던 아래에서 무언가 썩고 있다. 10분 전에 가방을 던져둔 곳으로 갔다. 10분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 잠시나마 탐정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으니 나는 사건 기록장을 꺼내 펼쳤다. 다음 페이지를 펴고는 적기 시작했다. 런던이 오염됐다. 밤이 찾아왔다. 나는 채광창을 열어놓고 내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찢어진 교복 치마를 꿰맸다. 잘 시간이어서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스피커에 귀를 바짝 붙였다. 몇 분에 한 번씩 채널을 돌렸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만 떠들고 있었다. 붉고 끈끈한 물질이 저녁에 퍼져 런던의 상수도가 오염돼서 이즐링턴에 있는 리처드의 설명을 인용하면 호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점액질이 모든 채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다 꿰맨 치마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채광창을 통해 희뿌연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두통처럼 런던을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가 미풍을 타고 들려왔다. 이따금 헬리콥터가 지나갔지만 그게 경찰인지 아니면 위에서 도시를 촬영하려는 TV 중계팀인지 알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곳, 런던이 위험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외출 금지 상태였다. 나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쟁터 같았다. 누군가 아빠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겁이 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인정하기가 퍽 난감하지만 흥분됐다. 돌리베이라 교수 뺑소니 사건처럼 실제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교수가 가지고 있던 신문 조각이 생각났다. 얼른 꺼내서 펴봤다. 런던 상수도 오염을 다룬 문단 2개가 될까 말까 한 짧은 기사였다. 오늘 과학자들은 지난주부터 런던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오염원을 섣불리 추측하는 것은 경계했다. 식수로 사용하기에 현재 오염 수준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확실히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 일이 닥치기 전인 어제 쓴 것이다. 돌리베이라 교수는 미리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이제 점액질이 영국의 나머지 지역, 심지어 전 세계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려면 런던을 격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사건 기록장을 꺼내 그날 내가 쓴 메모들을 살펴보았다.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와 런던이 오염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두 사건이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이 커졌다.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감이 그랬다. 기록장을 옆으로 치웠지만 거기 적힌 단어들은 여전히 창문 밖 별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그것들이 마구 뒤섞였다. 치고 달아나다. 런던이 오염되다. 치고 달아나다. 런던이 오염되다. 치고 오염되다. 런던이 달아나다. 교수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가 이 위기 상황과 정말 관련이 있을까? 교수의 명함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사전에서 수문학, 하이드랄러지를 찾았다. 지구의 물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오염수는 북런던 저수지가 아니라 지하에서 나오는 것 같다. 물을 연구하고 수문학을 전문하는 왕립지리학회 연구원보다 런던 지하의 생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엉성한 연결이긴 했지만 푸아로도 가끔씩은 의심과 감,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상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내겐 딜레마가 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면 돌리베이라 교수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아빠뿐 아니라 나를 공격했던 남자와 했던 약속까지 어겨야 한다. 남자가 협박한 대로 실행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누워있는데 라디오에서 관심을 끄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런던 경찰청에서 공개회의를 마치고 나온 기자였다. 지금으로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런던 전역에서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깨끗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의 심장부가 멈췄고 이 위기는 누군가 다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는 잠시 숨을 돌렸는데 아무리 라디오의 볼륨을 작게 해도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지금 런던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푸아로가 어두컴컴한 방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초록색 눈이 고양이처럼 빛났다. 런던에 기적이 필요하대. 푸아로가 약하게 혀를 쯧쯧하며 기자의 말을 반복했다. 몬듀, 이를 어쩌나.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나는 푸아로에게 말했다. 아, 오들로 양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어. 그러나 영웅은 드문 법이지. 라디오를 끄고 침대 밖으로 나왔다. 기적을 바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군가는 행동을 해야 한다. 고마워요, 에르클. 푸아로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작별 인사를 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장을 해야 했다. 다행히도 나는 이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해 준비를 많이 해뒀다. 잠시 옷장을 뒤져 흰색 티셔츠와 끈으로 묶는 신발과 하늘색 수술복을 차례로 골랐다. 병원에 갈 테니 간호사처럼 보이는 게 좋았다. 수술복은 품이 커서 더운 날씨에 입기에는 좋았지만 이런 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네이비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거기에 맞는 책 넓은 모자를 썼다. 이만하면 괜찮은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봤더니 머리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았다. 모자를 벗어 금색 가발로 바꿔 쓰고 다시 거울을 봤다. 이제 아빠가 거리에서 나를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았다. 물론 지독하게 덥긴 했지만 변장을 완성하고 침대 위에 올라서서 채광창 밖으로 몸을 빼냈다. 잠시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더웠다. 숨을 고른 뒤 앞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지붕의 경사면을 타고 가장자리까지 내려갔다. 아래에 있는 떡갈나무 잎을 밟으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리 하나를 내밀어 적당한 가지가 있는지 발로 더듬더듬 짚어보았다. 발 디딜 곳을 찾고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발을 밀어 넣었다. 울퉁불퉁한 나무에 내려서서 나무 둥치를 움켜쥐고 주위를 살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다시 발 놓을 공간을 찾아가며 아래로 기어 내려갔다. 바닥에 내려선 뒤 나와 집 사이에 나무 둥치가 놓이도록 나무를 잡고 몸을 반쯤 돌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가 테이블 위에 몸을 굽히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기 전에 몰래 잔디를 가로질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하이드파크는 어두웠다.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그림자 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대문에 다다르기 전에 여우 한 마리가 내 앞으로 뛰어나오는 바람에 소리를 지를 뻔했다. 여우는 곧 달아났지만 나는 잠시 마음을 진정해야 했다. 1분 만에 공원 북쪽 끝까지 갔다. 앞에 차들이 지나다녀서 안심이 됐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누군가 나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갈 걱정은 덜 해도 됐다. 랭커스터 게이트 지하철역 맞은편으로 나왔다. 휴대폰을 방에 놔두고 와서 길 건너 역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안에서 끔찍한 냄새가 났지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참아야 했다. 지금쯤 누군가 내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돌리베이라 교수가 하이드파크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분명 공원 북쪽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교수를 데려갔을 것이다. 내가 맹장 수술을 한 병원도 그곳이어서 잘 알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플라스틱 수화기를 닫고 투입구에 동전을 잔뜩 집어넣었다. 얼른 채널 바꾸기를 했다. 손으로 쓴 카드가 든 롤로덱스 파일이 눈앞에 나타났고 나는 병원을 가리키는 늘 찾아 넘겼다. 아, 여기 있다. 번호를 기억해 내 병원 접수처에 전화했다. 세인트 메리 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쾌활한 목소리가 말했다. 아, 네, 여보세요. 나는 한 옥타브 목소리를 낮춰 프랑스 억양을 흉내냈다. 뭐라고 하지? 아, 이모 일로 전화 드렸는데요. 이모가 오늘 오전에 그 병원으로 실려 가신 것 같아서요. 성함은요? 제 이름이요. 아니요, 이모님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도러시 돌리베이라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접수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나는 동전이 떨어질까 조바심이 났다. 여보세요? 네, 입원해서 경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문 시간이 끝나서 내일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기에서 동전이 모자라다는 신호가 왔다. 곧 끊길 참이었다. 아, 물론이죠. 어느 병실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교수가 입원한 병동과 병실, 다음 날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아, 감사합니다. 메어씨,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고 동전이 모두 전화기 안으로 떨어졌다. 잘했어, 애거사. 나는 스스로 격려했다. 이제 들키지 않고 병원에 들어가야 해. 세인트메리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구급차가 오갔고 사람들이 현관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다. 주 건물 앞 프레이드 스트리트에 대형 트럭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깨끗한 물을 공급하러 온 것 같았다. 도시에서 병원보다 위기에 더 취약한 곳은 없을 테니까.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발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길끝까지 걸어가 병원 건물 뒤 사우스와프 로드로 접어들었다.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반쯤 걸어 내려가니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 화물 적재 창고 문이 반쯤 열린 게 보였다. 두꺼운 플라스틱 파이프가 트럭에서 나와 어두침침한 곳으로 연결된 상태였다. 물이 콸콸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춰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는 척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길을 잘 가다 말고 걸음을 멈춘 채 이상한 짓을 해도 될 핑계를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은 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트럭 기사뿐이었다. 그 사람은 트럭을 보는 대신 짐을 실어둘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기압 측정기인 듯했다. 그의 보안 출입증이 옆에 있는 기계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이 나을지 가늠했다. 트럭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그리고 한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남들 눈에 띄기 전에 길을 건너 걸어갔다. 이제 기사와 나 사이에 트럭이 위치한 꼴이었다. 나는 트럭 철판에 올라서서 기사가 문을 잠가뒀으리라 생각하며 손잡이에 손을 뻗어보았다. 과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여러 번 더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끄떡없었다. 화가 나서 발을 뒤로 뺐다가 트럭을 힘껏 걷어찼다. 아이고, 아야. 발가락이 욱신거려서 소리를 확 낮추고 신음했다. 잠깐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트럭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까무러칠 뻔했다. 얼른 철판에서 뛰어내려 트럭 기사가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기사가 트럭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전등이 번쩍거리는 걸 보고는 인상을 찡그렸다. 그때 내가 기사에게 다가갔다. 근데요, 아저씨. 좀 전에 어떤 애가 아저씨 트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이런. 트럭 기사가 큰 소리로 욕을 내뱉더니 옆을 돌아 뛰어갔다. 나는 재빨리 화물 창고로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파이프와 측정기를 통과해 뒤쪽에 있는 문으로 갔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잽싸게 낚아챈 기사의 보안 출입증을 문 열림 장치에 댔다. 삐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나는 나무랄 데 없는 내 복장을 한 번 더 점검한 다음 얼른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그제야 통행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사가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얼른 코트를 벗어 벽에 난 움푹한 공간에 쑤셔 넣었다. 금색 가발은 헤어밴드와 머리핀 몇 개로 잘 정리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인 채 조용하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오가며 15분 동안 길을 찾았다. 통로는 파이프와 선이 드러난 맨 벽돌에서 청소용품과 대걸레를 넣어두는 들통이 가득한 낡고 부서진 회반죽 건물로 이어졌다. 마침내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 이송 직원들이 이용하는 복도가 나왔다. 이곳은 사람들이 병원 이곳저곳을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빨랫감을 수거하는 여자와 환자 침대를 밀고 가는 사람과 부딪힐 뻔한 다음에야 교수가 입원한 병동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몇 사람한테 들켰지만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서는 아니었다. 간호사 한 명과는 멀리서 마주치고 지나갔다. 나는 관리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병동 안내실을 피해갔다. 병동 반대편 간호사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스탠드 불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곳 말고는 어두웠고 양쪽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몇몇 병실에서 독서 등이나 TV를 켜놓은 듯 뿌연 불빛이 유리 너머로 새어나왔다. 아직 깨어있는 환자들이 런던에 닥친 위기를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며 문 가까이 다가가서 방을 일일이 들여다보았다. 화이트보드에 환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병실에는 각각 환자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병동 중간쯤에서 찾은 교수의 병실 문에는 다른 환자 없이 교수 이름만 적혀 있었다. 반투명 유리를 통해 불이 다 꺼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가 깨어 있어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랐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병원 문은 절대 완전히 잠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잡이를 살펴보니 가운데 홈이 나 있어서 돌릴 수 있었다. 공중전화를 거느라 남은 동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머리에서 핀 하나를 빼서 홈에 넣어 돌려보았다. 문이 열렸다.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내 존재가 탄로 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 소리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녕하세요. 내가 한 말은 그게 다였다. 곧 내 머리 뒤로 딱딱한 뭔가가 어둠을 뚫고 쌩하고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갑자기 불이 켜졌다. 당신 도대체 뭐야?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도 젊은 사람도 아닌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다. 카리브 제도 중에서도 추측컨대 자메이카 혹은 별표 트리니다드 섬 억양을 쓰는 나이 많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천천히 눈을 뜨고 올려다보았다. 날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한쪽 팔에 팔걸이 붕대를 하고 다른 쪽 팔로는 금속 목발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다. 돌리베이라 교수였다. 의식을 잃었을 때보다 더 만만찮아 보이는 인상이었다. 별표 서인도 제도 최남단의 섬. 전 에거사라고 합니다. 교수가 목발을 내릴 때까지 나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얼굴을 찡그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누가 보냈어? 교수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감히 마주보기 어려웠다. 얼른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머리를 문질렀다. 맞을 때 충격으로 금색 가발이 삐뚤어져서 아예 벗어버렸다. 누가 보내서 온 거 아니에요. 전 오늘 아침 공원에서 교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최대한 의젓한 태도로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옥신거리기 시작했다. 교수는 나이 많은 여성치고 힘이 꽤 셌다. 내가 구급차를 불렀니? 네. 교수가 한숨을 쉬고 침대로 돌아가 앉은 뒤 나를 유심히 살폈다. 사과를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 침대 위에는 종이가 잔뜩 든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내가 보기도 전에 교수가 얼른 손을 뻗어 덮어버렸다. 그래, 에거사. 무슨 일로 한밤중에 세인트 메리까지 왔니? 나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 애쓰며 생각을 짜냈다. 교수님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명함에 교수님이 수문학 전문가라고 적혀 있어서요.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평범한 학생이 아니구나. 그렇지, 에거사?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좀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가 싱긋 웃었다. 생각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아, 좀 야망이 있는 아이인 것 같구나. 그런 점은 아주 좋아. 교수가 나를 좀 더 유심히 관찰했다. 에거사, 날 도와줘서 고마워. 열셋 먹은 아이가 할머니를 돕겠다고 가던 길을 멈추기는 쉽지 않지. 제 나이는 어떻게 아세요?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네. 그 말은 그냥 넘기기로 했다. 전 궁금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 했을까요? 교수님을 쓰러뜨린 것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교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표정에 아무 변화도 없었다. 아, 교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다른 할망구가 내 자리에 서 있었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냥 불량배였으니까.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교수가 스스로를 할망구라고 칭하는 게 좀 어색해 보였다. 혹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짐작할 만한 건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 너 때문에 더 화가 나. 내가 교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요? 난 충격을 심하게 받았으니 잠을 좀 자야겠구나. 야심한 밤에 병실로 기어들어오는 도둑 때문에 기절할 순 없잖니. 이제 혼자 있게 제발 좀 나가줄래? 교수가 침대로 기어들어가 베개에 머리를 댔다.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나는 굴하지 않았다. 혹시 오토바이가 어떤 종류인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뭘 입고 있었는지 자세히 못 보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오토바이 중에서도 사고를 낸 오토바이를 집어낼 능력 정도는 내게 있었다. 그렇지만 교수의 입을 다시 열게 해야 했다. 교수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설사 기억이 난데도 꼬마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한테 얘기해야겠지. 교수는 다이얼과 버튼이 가득한 침대 뒤 나무판에 손을 댔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를 거야.
그러면 야간 경비원에게 왜 내가 어둠을 틈타 병원에 기어 들어와서 할머니를 놀라게 만들었는지 모두 설명해야 할걸. 하지만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교수가 응급 호출 버튼을 눌러 문 위에 있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간호사실에 알람이 울리는 게 들렸다. 나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신발. 돌리베이라 교수의 신발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한쪽 신발에 빨간 자국이 묻은 것 같은데? 그러나 더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얼른 병실을 빠져나가야 했다. 잠깐, 멈춰. 당신 누구야?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간호사가 급하게 도망치는 내 등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병동을 빠져나와 복도의 미로로 들어섰다. 계단 2개를 뛰어내려가 다른 블록으로 들어간 다음 좀 전에 걸어온 길을 되짚어 나갔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자 속도를 줄였다. 누가 있을지 몰라 모퉁이를 돌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경을 쓸수록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두운 복도에서는 모든 소리가 울렸고 발을 내딛다 보면 이따금 리놀륨이 끽끽거렸다. 마침내 물건들을 쑤셔 넣어둔 복도로 돌아왔다. 얼른 코트를 입고 다시 걸었다. 가발을 두고 와서 지금 내 변장은 어딘가 조금 엉성했다. 밖으로 나가 병원 뒤에 있는 다른 화물 보관소로 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외과 용품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다. 어이, 학생. 여기 오면 안 돼. 지금 가요. 나는 사우스와프 로드로 걸어 나갔다. 길 맞은편에 어떤 여자애가 서서 나를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다.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떤 행동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방금 지나온 화물 보관소에라도 다시 가려고 했다. 그때 여자애가 길을 건너 나에게 걸어왔다. 자세히 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브리아나 파이크였다. 아는 얼굴을 만난 것에 마음이 놓여서 순간 그 애를 안을 뻔했다. 그러다 그 애가 CC 멤버 중 한 명이고 사라 레스본의 실질적인 똘만이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브리아나는 같이 노는 애들처럼 키가 크고 말랐지만 몸은 더 탄탄하고 근육질이었다. 브리아나는 내게 인사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뭐가 어때? 전에는 브리아나가 내게 뭘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 애는 보통 명령을 하는 아이였다. 할머니 말이야. 돌리베이라 교수님? 그게 그 할머니 이름이야? 한숨이 나왔다. 근데 넌 교수님을 어떻게 알아? 브리아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내가 인상을 썼다. 그걸 어떻게 들었어? 브리아나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주 그럴싸하게 브리아나 분장을 하고서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 신문에서 읽었어. 너네 아빠가 공원에 일하시잖아. 그래서. 브리아나가 말끝을 흐렸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신문에는 기사가 나지 않았다. 그건 그렇다 쳐도 브리아나가 왜 이런 일에 신경을 쓰는 거지? 유명 브랜드 옷에나 관심 있어 하면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있잖아. 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브리아나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하는 표정을 짓다가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래, 그럼. 학교에서 봐. 아, 우리 오빠 차가 모퉁이에 있거든. 태워줄까? 어둠을 뚫고 집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잠시 혹했지만 CC 멤버와 같이 차에 탈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맙지만 괜찮아. 집이 멀지 않거든. 나중에 봐, 브리아나. 나는 우리가 나눈 이상한 대화를 곱씹으며 서둘러 걸어가 버렸다. 런던은 여전히 너무 조용했다. 보통 도시는 밤에도 작동대기 중인 기계처럼 낮게 웅웅거리기 마련인데. 모퉁이를 돌아 계속 걸어갔다. 뒤편 빈 도로에서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렸다. 소름이 쫙 끼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밤 공기를 쐬러 산책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오토바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전에 공원에서 봤던 오토바이였고 아빠와 언쟁하고 교수를 쓰러뜨렸던 그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틀림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잠시 숨을 참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속도를 줄이더니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헬멧에 내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다. 그러고는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듯 큰 엔진 소리를 내며 멀리 사라졌다. 아, 맙서사. 아, 안 돼. 나는 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를 알아봤나? 교수가 사람을 불렀을까? 교수는 오토바이 탄 남자와 한패인가? 도통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 남자가 선수를 치기 전에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 패딩턴 역을 지나 서식스 가든을 통과한 뒤 베이스워터 로드를 가로질러 포장된 도로를 달렸다. 드디어 익숙한 공원 입구까지 왔다. 공원이 덫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불타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계속 달렸다. 뒤뜰과 나무가 보였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나뭇가지에 팔과 얼굴이 긁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채광창을 통과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소리를 죽인 채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아빠 방에 가 보았다. 까치발을 하고 문을 열자 아빠가 익숙한 자세로 부드럽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순식간에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곳거세게 뛰던 심장이 안정되었고 다리의 통증도 사라졌다. 20분이 지났다. 드디어 몸과 마음이 안정되었다. 안정은 되찾았지만 너무 피곤했다. 아무도 집에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어쨌든 오늘 밤에는. 하지만 위층에 자러 올라갈 수는 없었다. 겨우 내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코트와 수술복을 따로 치워두었다. 그런 다음 이불과 베개를 들고 아빠 방문 옆에 잠자리를 만들어 잠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애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5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애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